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7,000곳가량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했는데요. 20곳이 무더기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무더위 속에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이들 먹이는 음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또 하나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달걀 만진 다음엔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지게 되면 가금류나 포유류의 장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이런 식중독이 6월과 9월 사이에 전체 발생의 6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걸 사도록 하고요. 구입 후에 즉시 냉장고에 넣어서 속이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게 좋다는 점도 여름철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관리 당국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최근 섬뜩한 범죄 사건마다 언급되는 사이코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 아트갤러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가전업계가 절전형 에어컨 판매에 잔뜩 공들이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절전형 에어컨이라도 부담스럽다면서 소비자들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모터로 날개를 회전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전기 제품인데요. 에어컨 대신 불티나게 팔리는 경제성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채식주의자를 위한 콩고기를 비롯해 고기와 생선, 우유 등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 성분을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육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식물성 재료로 만든 고기만 나는 식품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명칭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대체 식품 시장의 현황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칭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서 어떤 노래를 첫 곡으로 들을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기분 좋게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어떤 얘기를 농수산 이슈에서 나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우리 PD가 오늘은 한번 노래를 듣고 가자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대로 정말 핫한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진스의 디토 듣고 오겠습니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just anybody 나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r say it out 아침에 너 알아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I'll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네, 뉴진스의 디토 듣고 왔습니다. 우리 강지영 씨가 뉴진스 좋네요 하고 보내셨는데 저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뉴진스 화이팅. 네, 가끔 우리가 또 노래를 듣는 시간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좀 해주시고. 자, 아까 계속 이어서 오늘 농수산 이슈 대체 식품 시장의 현황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칭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대체 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데 대체 식품에 대한 설명부터 간략히 해주실까요? 예, 대체식품 쉽게 말해서 고기나 우유처럼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 식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서 유사하게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콩단백질로 만든 콩고기 같은 것들이 익숙한 대체식품 중 하나고요. 스테이크, 치즈, 우유 이런 것들도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네.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음식만 파는 식당들도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엄격한 채식주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 채식 선호 인구까지 합쳐지면서 대체 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과다한 육류 소비에 따른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식 관심도 높아지면서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급식이나 군대, 병원 등 이런 공공급식에서도 채식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만으로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나물이나 채소류만을 반찬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적극 활용해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대체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콩 단백질로 만든 콩고기 같은데 최근에는 이것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콩고기가 알려진 지는 꽤 오래됐고요. 대체식품 시장의 과거 버전이라고 할 만큼 최근에는 제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콩뿐만이 아니라 밀, 버섯, 호박 등의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해서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귀리를 원료로 만든 단백질 음료도 있고 식물성 캔햄 제품도 있습니다. 그 밖에 소스와 양념의 원료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유사고기 음식은 맛이 없다거나 식감이 고기와 다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품 만드는 기술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 모양까지 두루두루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체육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대체식품, 대체육 이런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인데요. 지난해 한국 채식 비건 협회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에는 한 15만 명가량 됐었는데 2022년에는 2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도 많아져서 이를 합산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전망한 우리나라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226억 원가량 되고요. 2025년에는 293억 원, 한 300억 원대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정해서 300억 원대 시장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전 세계를 확대해 보면 2025년에는 14조 3천억 원 규모로 시장이 커진다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체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 육류 소비량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이 급증하면서 육류 소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럽의 한 식품 정보 매체가 지난 3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2040년에는 대체육 시장이 육류 시장이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망치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특히 최근에는 농장에서 사육하지 않은 배양육의 활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거든요. 가축의 세포를 떼서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드는 건데요. 네. 대규모 사육이라든가 도축 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축 질병 우려가 적다는 장점을 어필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배양육인 닭고기 요리가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비 시장이 좁기 때문에 대체육이 확대되면 될수록 육류 소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이 자유롭다 보니까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는 수입산과도 전쟁을 치르고 또 앞으로는 대체육과도 시장을 나눠야 하는 2중, 3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 대체 식품에 대한 명칭 논란이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대체 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여러 가지 정비 작업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 대체 단백질 식품과 배양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명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고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이 식품군의 제도적 명칭은 대체식품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축산단체와 축산업계는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대체라는 단어가 동등한 수준에서 육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네. 실험실과 제조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먹거리와 자연에서 생산한 육류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대체식품이라고 공식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실제 고기와 동급의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반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우리나라 축산업계가 민감해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이 농민들의 어려움은 생산비 폭등이라는 문제에 맞닿아 있는데요.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의 가치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명칭 논란의 핵심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귀리로 만든 음료를 오트 밀크라고 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원유를 살균하거나 멸균 처리한 것만을 우유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원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물성 귀리 음료를 밀크, 그러니까 우유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우유자동관리위원회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받아 공표하는 성과도 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의약품안전처에서 고기를 모방한 식품, 우유를 모방한 식품을 대체 식품으로 표기한다고 하니 축산단체와 축산업계가 대응하고 나선 거고요. 고기, 우유, 계란 이런 것들과 동등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이라고 하지 말고 축산물 모방식품, 축산물 모조식품 이렇게 표기해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전문가들도 대체식품이라고만 하면 소비자는 그것이 이 원료가 식물성 원료인지 배양한 고기인지 혹은 곤충으로 만든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대중화하지 않은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의 경우 더욱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포 배양 인조고기, 곤충 인조고기, 식물성 인조고기 이런 직관적인 표현이 합당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 고기의 모양과 색,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 문제도 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고민도 커지는 대체육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에서 봐도 섬뜩한데 최근에 현실 공포를 겪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새 엽기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그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묻지마 범죄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가해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하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정유정 살인 사건이나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네, 끔찍한 사건들인데 이제 이런 게 범죄 의도가 조사해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한 돈이나 원한 같은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혹은 동물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보통 사이코패스라는 꼬리표를 붙이죠. 그러니까 좀 알면 할수록 무섭고 그냥 무섭습니다. 네, 맞아요. 안타깝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피해자는. 언론에서 사이코패스 이러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어떤 건가요? 사이코패스는 이제 네.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충동성 조절하기 힘들고 또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는 성격 유형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진단명을 따로 붙이는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진단명을 붙이지는 않고 이건 심리학적 용어거든요. 정확한 진단명은 제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진단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자면 공감 능력의 결여거든요.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에 이제 공감, 감정이입이 되고 네. 그래서 자신의 감정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유대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동생을 막론하고 예년부터 있어 왔거든요. 네. 뭐 옛날에 왜 진시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영국 리처드 3세라든지 유명한 왕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잔혹한 성격의 왕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성격을 분류하고 이제 정신병리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예, 그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로 잔혹한 범죄를 하는 가해자들한테 이제 이런 진단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근데 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오용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잘못 쓰인다고요? 예, 네. 그리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예민하거나 뭐 거친 이들을 욕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죠. 저 사람 사이코패스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듣진 네, 않았습니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그러면 약간 타고나는 건가요? 그 성격 형성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거든요.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편견이 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는 어릴 때부터 막 동물을 죄의 시작 없이 괴롭히거나 네. 아니면 학교에서 동급생을 잔혹하게 대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성격 형성이라고 하는 게 다 타고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성격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유전적 기질이 있고 거기에 성장 과정의 경험이 합쳐져야지만 생기는 것이 성격이니까요. 만약 부모님 쪽에 성격 성향이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면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타고난 것 못지않게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냉담하고 뭐 감정을 전혀 읽어주지 못하는 양육을 받게 된다면 자신과 점점 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유전자의 반사회성의 성향이 함께 있더라도 양육에 따라서 그런 기질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사이코패스는 범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와 범죄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게 이제 사실 밝힐 수 있는 연구는 없거든요. 아직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모든 사이코패스 성향 가진 사람들이 다 범죄 저지르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네, 그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함부로 좀 억측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요. 그 예로 제임스 펠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이코패스 연구의 권위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다가 알고 보니까 자신의 가족력 중에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더라. 나도 사이코패스 가족력이 있구나. 네. 이제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요. 네.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뇌를 막 분류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좀 재밌는 얘기지만 네. 자신의 성향을 인지하고 환경이 잘 뒷받침된다면 성장의 방향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다.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은 겉으로 자신의 가진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이제 역으로 강력 범죄자 중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좀 높다고 얘기는 합니다.
우리가 엽기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범죄들 중에서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지르지 않을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구나 충동에 상당히 충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이코패스는 내가 사이코패스구나를 인지하나요?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온라인에 보면은 네. 되게 많거든요, 검사가. 뭐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치면 수십 가지가 주르륵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검사는 좀 흥미로 검사해보는 건 좋지만 너무 맹신하는 거는 좋지 잊지 마라.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피상적인 증상이나 성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좀 근거가 없는 네. 검사지의 가능성이 높고요. 경찰 수사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검사지가 있는데 이게 PCLR이라는 검사입니다. 네. PCLR 요거는 이제 혼자 스스로 응답하는 자가 평가가 아니고 이제 전문가와 체계적인 상담을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검사가 한 20문항 정도 됩니다. 검사의 문항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네. 인심이 좋고 피상적 매력이 있다. 네, 얼굴이 매력적이다라는 네, 얘기죠. 네. 그리고 과도한 자존감이 있다. 병적인 거짓말을 한다. 남을 속이고 잘 조종한다. 냉담하고 공감 능력에 결여가 있다. 혹은 어릴 때 문제 행동이나 뭐 비행이 있다. 여러 번의 단기 혼인 관계가 있다. 네, 이런 범죄력이 있다 등등이 이제 그 항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깜짝 놀랐. 제 마음속으로 지금 답을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볼 때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혼자서 검사할 것이 아니고 네. 이런 항목이 있더라도 내가 전문가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사이코패스 아니다를 좀 결정하는 게 맞겠죠. 요즘 일어나는 범죄에서 가해자들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20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던데 그러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는 게 처벌을 더 강하게 받거나 혹은 덜 받거나 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20점, 30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PCLR이라는 검사 결과의 이제 점수거든요. 네. 원래 이제 범죄 저지르고 형을 받는 과정에서 형의 감경 사유로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가 확실하다면 일반적인 형보다는 덜 받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심한 조현병 증상이 있을 때 환각이나 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면 의도로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감형의 사유가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이코패스 평가 점수에 따라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성향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만 좀 추가되는 거라고 하고요. 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범죄자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사이코패스를 볼 만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물론이죠. 네, 인간의 성격 성향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네. 이게 한쪽 끝에는 어느 정도는 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뭐 굉장히 공감이 안 되고 감정이 무디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겠지만은 네.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쪽 끝에는 이제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 있겠죠. 네. 어떤 논문에 보면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전체에서 한 1%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섭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네. 네,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뭐 사이코패스를 이제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요. 네. 사실 뭐 다 무슨 범죄 의도가 있거나 위험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런 성격형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러한 사람들과 위험한 일에 연루됐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네. 다만 또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더 명확히 알게 된다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또 일반적인 대인 관계는 소통의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편이 내가 상처를 좀 덜 받는 게 될 거고요. 네.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보통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해 안 간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 화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저 사람이 원래 좀 성격 유형이 저런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보게 된다면은 적당히 거리 두면서 그런 실망이나 화는 좀 줄여들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네. 한 명이 떠오르는데. 저도 몇 명 떠오릅니다만. 네네. 그게 저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짧게 궁금한 게 이런 네.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치료가 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이코패스 성향 가지신 분들이 직접 오는 경우는 너무나 없을 것 없고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본인 스스로가 자 객관적으로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지 않고서는 스스로 오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또 이제 사이코패스 치료라고 하는 것도 성격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네. 정신의학에서 성격 치료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지만 되는 일이고 또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분이라면 사실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알겠습니다. 예,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 한해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도 아트갤러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요. 제주도에 장맛비가 많이 와서 이번 주는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는 뭐 비나 태풍의 피해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네.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무사히 이번 장마 진짜 피해 완전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하여튼 피해 최대한 없게 지나가야 될 텐데 나중에 날씨 좋을 때 안전하게 가실 수 있게 바라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여행보다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제주 여행을 계획하시다 보면 대표적인 제주의 예술가들이 또 한두 명쯤은 다 알고 계실 듯해요. 뭐 특히 소를 많이 그려서 한국의 미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이중섭 화백님도 계시고 예. 물방울 화가로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은 또 김창렬 화백님 등 계신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주도를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또 다른 두 명의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중섭 화백과 김창렬 화백이 아닌 네. 또 다른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정말 유명한 사진 작가님이신 네. 김영갑 선생님의 김영갑 두모아 갤러리입니다. 네. 제가 이분 성함은 모르는데 네. 두모아 갤러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영갑 선생님은 1957년 부여 출신이신데 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빠지셔가지고 1985년부터 20년 동안 남은 일생 동안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찍으시는 제주도 전속 작가가 되신 거죠. 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또 제주도를 사랑하셨길래 제주도 사진만 찍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사진만 찍었다라고 그 정도예요? 하면,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 비용까지 아껴서 필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제주도만 찍는 사진 작업에 열정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필름을 살 돈까지 떨어졌을 때는 대출까지 받으셨는데 바로 전당포에서. 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수중에 카메라가 2대가 있으셨는데 그 2대 중에 이제 한 대를 전당포에 맡기고 나머지 한 대로만 사진을 작업을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술혼에만 의지한 사진 작업들을 이어나가셨어요. 네네. 그리고 작품집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어렵사리 또 폐교가 된 삼달리에 위치한 삼달초등학교 폐교를 구해서 갤러리를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삼달초등학교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폐교가 되었지만 두모아 갤러리에 가시면 삼달초등학교라는 현판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유명한 곳이어서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네. 4년 동안 김영갑 선생님께서 이제 손수 리모델링 하셔서 2002년 김영갑 두모아 갤러리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이 두모아라는 뜻이 궁금해요. 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제주도의 신분증입니다. 네. 제주도민의 신분증. 네, 그래서 두모악은 제주 사람들을 부르는 별칭이에요. 제주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식자재, 바로 해산물과 이게 연관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주도에 사는 해녀들과 어부에게는 예전부터 세금 대신에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하는 해산물을 대신 세금으로 내라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두모악이라고 일종의 신분 표시를 해두고 세금 대신에 해산물을 납부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즉 해산물을 진상할 수 있는 제주도민의 신분증이 바로 두모악. 그래서 네, 제주도민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갤러리 이름 안에 두모악이라는 이름을 넣으신 거죠. 신기합니다. 네. 네. 근데 이곳에 그러면 특별한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갤러리에 가시면은 네. 두모악관과 하나로름관 이렇게 2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접한 사진 규격보다는 가로로 긴 파노라마 구격의 필름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실제 작품을 보면은 제주도의 초원과 여유가 느껴지는 자연이
자연 사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연 풍경 사진도 멋있지만 또 제주의 옛 해녀들의 그 물질이 끝나고 쉬고 계시는 모습을 또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쉬고 계시던가요? 갑자기. 이제 뭔가 해탈을 하시고 이제 제가 뭔가 여유도 느껴지시면서 이제 물질이 워낙 힘드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오랜 세월 주름 속에도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정도로 그런 주름들까지도 굉장히 잘 잡아오신 멋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혹시 갤러리에 가면 네. 그 김영갑 작가님도 만날 수 있나요? 아쉽게도 김영갑 선생님께서는 2005년 갤러리 오픈 3년 만에 타계하시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예. 사진 작업을 하시던 중에 자꾸 손이 떨려가지고 병원에 가셨더니 루게릭병이라고 근육이 녹는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요. 세상에. 예. 폐교를 갤러리로 만들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루게릭 병을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 투병 중에 갤러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예. 작품 활동과 이 갤러리 완공의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6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작가님의 유언대로 유엔의 두모아 갤러리 운동장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마디로 그 김영갑 작가님의 투지와 헌신이 담긴 갤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진짜 꼭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네. 또 어떤 예술가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바로 이왈종 화백님이십니다. 네. 2013년 서귀포시 정방폭포 앞 바로 옆에 개관한 왈종미술관인데요. 건물 외관이 아주 특이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백자 찻잔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객 동선까지 고려해서 구석구석 교묘하게 공간을 뚫은 모양이 마치 가야 토기와도 비슷한데요. 이왈종 화백님께서 건축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디자인하신 건물 모양을 아예 백자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설득을 하실 정도로 네. 이왈종 선생님의 모든 역사와 예술 세계가 함축된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네. 또 역시나 또 우리 이왈종 작가님 어디서 많이 들어? 역시 조예가 깊으세요. 아니에요. 안 돼요. 다들 들어보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잘못 들었을 거긴 한데 예, 언젠가 어디선가 네, 네, 바람이 한번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분일까요? 이왈종 화백님은 네. 어찌 보면 미술계의 멀티플레이어세요. 그래서 동양화를 전공하셨지만 고전적인 동양화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20개 채색 작업을 통해서 현대화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컬러가 더해진 수묵화를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재료나 기법에 있어서도 서양의 아크릴을 사용한다거나 부조 기법을 사용해서 네. 동서양의 재료에 관계없이 작품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보자기, 조각, 도자, 회화, 조소를 넘나들면서 아주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가이자 도예가이자 조각가시기도 한 거예요. 예, 네. 멀티플레이어시네요. 네. 근데 꼭 관람해야 하는 작품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이왈종 선배님께서는 특히 제주도의 봄을 담은 작품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봄이요? 네. 네. 제주 피는 봄꽃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은 항상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는 존재입니다. 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왈종미술관에 가시면 제주도의 예쁜 봄꽃들이 담긴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들을 유심히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들. 네. 또 제주도에는 이런 아트 갤러리들이 지금 뭐 얘기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네.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꼭 가보셔야 되는 좀 유명한 갤러리만 해도 20곳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미술관, 박물관으로만 즐겨도 네. 충분한 제주도 탐방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제주도의 멋진 풍광과 작가들의 철학이 담긴 작품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교감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이렇게 막 20곳이나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다녀보신 거예요? 한 15군데 이상은 다녀봤습니다. 15군데 네, 이상? 네. 예, 얼마나 걸쳐서 그렇게 많이 다니신 거예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기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럴 때 꼭 짬 시간을 내서 가게 됐고 1년에 제가 제주도를 그래도 2-3번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걸 다 합쳐봐도 정말 제주도를 10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한 곳씩만 가도 네, 그리고 이 20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미술관들도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뭐 거의 5-60곳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제주도에만. 근데 하나하나 다 개성이 있고 네. 그 갤러리 하나마다 이제 그 작품 세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좀 골라보는 재미 예, 그런 것들이 있는 제주도입니다. 제가 참 그 속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 갤러리들 많은 거는 아는데 네. 그런데 가면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이런 데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좀 걱정스러운 마음 반, 네. 진짜 궁금한 마음 반이거든요. 혹시 막 그런 곳들이 갤러리들이 좀 작은 갤러리들이 네.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시나요? 네, 이제 작은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님이 직접 관장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림을 이제 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기도 하지만 이제 작업실을 개조해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작업실 겸 갤러리를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직접 그림이나 굿즈들 같은 걸 판매를 하시고 또 이제 입장료를 받으시는 그 갤러리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용들을 충당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첫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모던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전 아쟁을 오랫동안 전공을 했어요. 그쵸?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공연들을 많이 다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해외에서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그래서 이게 진짜 고부가 가치 전통 문화라는 게 헤리티지. 그래서 이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플랫폼. 현재 저희 회사에는 150명 정도 되는 전통예술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음악 저처럼 국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복, 한식, 전통주, 공예 이렇게 전통 예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네. 그분들끼리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공연, 한복 패션쇼 이런 것들 한국적인 것들을 연출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또 제주도도 많이 사랑하고 갤러리도 가겠지만 네. 모던한에서 하는 것도 네, 우리 전통 문화도 제가 그러니까요.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또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는 여행, 오늘 제주 아트갤러리 여행 시간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은요. 선풍기입니다. 4165님. 옛날 초등학교 시절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면 선풍기 대용으로 비료 포대로 만든 부채를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쁜 부채도 많고 선풍기 종류도 너무 많아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아이들 있는데도 다칠 염려가 없는 것 같아 좋아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비료 포대로 만든 부채.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7910님 정답 선풍기.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신선한 느낌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가끔 들으실 거예요. 네, 좋은 노래 있을 때 가끔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5549님 저도 올해 전기료 아끼려고 선풍기 구매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웃음 하셨는데요. 네, 좋은 방송이 있더라도 청취자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5549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7792님 선풍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를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좀 비가 내리는데요. 진짜 제발 비 피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건강하게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